그러면 2부를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P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 지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게스트 역할 훌륭하게 해주고 그래요? 계시는. 네. 아직 어색한 것 같은데. 그래요? 괜찮아요? 네네.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 계십니다. 네. 네. 지동섭 작가님,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부가 메인이죠. 네. 메인이고. 읽고 오늘,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읽고 오셨을 테니까. 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포스텍 SF 어워드 2회에서 미니 픽션 부분에서 수상하신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혹시나 또 안 읽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섭섭하지. 섭섭하지만 섭섭하네. 네. 잘 써먹으시네요. 네. 자, 지금 공사님이 어떤 드립을 치는지 모르시겠다는 분은 지난 방송을. 일부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일단 주인공이 있고요.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울메이트 같은 소울메이트라고 본인만 여기 짝가락싹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절친인 장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장이 그 장씨 할 때 장이냐 아니면은 프랑스어로 장인가 이거는 작가님께 여쭤봤더니 일부러 애매하게 설정을 하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장이랑 주인공이 그 언어 기록 보관소에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공용어를 많이 쓰는 그래서 공용어가 많이 쓰이고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각 나라별로 있던 그런 언어가 거의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고고학자로서 언어를 발굴하는 일들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선어에 또 관심을 갖죠. 조선어에 관심을 가져서 결국 장이 시간 여행을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한국어를 조선어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모종의 일을 벌이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설정만 들으셔도 되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고고학자인데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다 사실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내가 과거로 직접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이제 아주 바래고 이제 낡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기록도 완전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복원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 이 사람들은 언어를 또 이제 발굴해내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좀 더 신선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또 이제 사실 이 소설 자체가 이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예술인데 그 안에서 이제 언어를 다루는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게 약간 이중적으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또 아주 짧은 이 미니픽션이기 때문에 미니픽션이 어느 정도 분량이었죠, 작가님? A4로 3장. A4로 3장.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읽었을 때 어떤 깊이가 없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전혀 않는 그런 아주 짧지만 뒷맛이 아주 길게 남는 지난 1부에 작가님께서 표현하신 바에 따르면 평양냉면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네. 길이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글이 나온다는 게 저는 써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이나 그런 거에서 하고 아예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작법 같은 것도 아예 다를 것 같고. 그러게요. 어떤가요? 미니픽션. 진짜 힘들어요. 힘들구나. 저도 처음 쓰는 분량이어가지고 네네. 이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지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세계가 어떤 거고 특히 SF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암시를 넣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그렇겠네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되게 아껴 써야겠네요. 네네네. 분량은 사실 짧아가지고 금세 쓸 것 같지만 최고하는 감축하는. 네네네. 아, 그게 되게 힘들었고. 오히려. 오히려 힘들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뭐지 사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이 미니픽션을 쓰다 보면은 이게 줄거리보다 좀 더 뭐라고 하셨지? 그 소재. 그렇죠. 소재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소재의 배치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영화에서 몽타주를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몽타주가 이제 짧게 그 임팩트 있는 부분만 이렇게 막 편집해가지고 맞아요. 짧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드럽게 뭔가를 이제 잇는 그런 연결, 이음새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더 그 임팩트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몽타주는 좀 중간중간에 끊기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이음새가 어색하다거나 좀 너무 확 건너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섬세하게 이런 걸 좀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작품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 조선말 또는 한국어를 복원하는 언어 고고학자가 저는 약간 코니 윌리스의 그 시간 여행물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거기서도 고고학자들이 이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역사학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둥주데이북 다뤘었죠, 공성님.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역사학자의 얘기였고, 그래서 작가님도 이제 화재감시원 재밌게 보셨다고? 네. 네. 사실 코니 윌리스는 되게 수다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제 작품 결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렇죠. 네. 화재감시원은 워낙 잘 써가지고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마지막에 감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소설은 짧지만 많이 막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는 소재들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 조선말 큰사전 요거의 원고를 잃어버렸다가 경성역에서 찾았다. 요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스포를 얼마나 해도 되나요, 작가님? 이게 근데 사실 네.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워낙에 짧은 소설이다 보니까 읽고 우리가 오셨으니까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읽고 오셨다고. 오셨다고? 그러면은 섭섭해요. 지금부터 저희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스포일러 어럿을 켜고 딸랑딸랑 그렇죠. 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본격적으로. 분들은 지금이 잠깐 마지막 여기서 딱 기회. 끊고 여기서 버튼을 끊으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조선말 큰 사전의 원고가 를 찾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장이 갔다 온 신화상은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아까 원래 그게 애매해요 사실. 그런가요? 왜냐면은 장은 가가지고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그렇죠. 화자 입장에서. 네. 근데 어쨌든 그 미래가 바뀌어졌다. 미래에서 과거를 봤을 때 그 역사 바뀌었잖아요. 네. 역사 바뀌었고 원래는 원고를 못 찾는 역사였는데 원고를 찾는 역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이 소설 속에 바뀐 역사와 똑같은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조선말 큰사전도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저작이었고, 그쵸.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집대성해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우리말 사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예를 들면 외국어랑 이제 이
이 우리말이랑 번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좀 사전이 조금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예를 들면 방언이라던가 속어라던가 이런 것까지 좀 총망라해가지고 만든 사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이 조선말이라는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이게 좀 더 오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어떤 동력이 아니었나라는 것이 사실 이 소설의 또 아주 커다란 모티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막 혹시 이 조선말 큰 사전이 영영 발견되지 않았으면은 우리말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뭐 이런 거 여쭤봤었거든요. 언제 사라졌을 것 같으세요? 아, 언제 사라졌을 네, 네. 거냐고요? 저는 아니면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한 6.25 이후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뭐 답변에 한번 실었는데 네. 북한과 남한이 믿는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식민지 국가였던 사례를 보면 특히 뭐 인도나 그런 나라들 보면 필리핀이나 네.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남한은 영어를 쓰게 되고 북한은 러시아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게 생각은 들지만 뭐 역사는 뭐 이미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제1 공용어는 그냥 영어가 됐을 수도. 아니면 표기법이랑 말하는 게 다르다던가. 그쵸. 그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말을 풀어쓰기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풀어쓰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김을 예를 들어 김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역 이 미음 이렇게 길게 풀어 쓰는 거예요. 글씨를 합치는 게 아니고 자모음을 다 띄워가지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영어랑 비슷하게 타자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타자기가 개발이 되기 전에는 그 우리말을 타자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알파벳 하나씩 치는 건데. 그러네. 그거랑 완전히 다르겠네. 그쵸. 어떻게 만들었지?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신기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타자기를 개발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게 언어학자들이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타자기가 발명돼서 저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합쳐진 쓰게 됐죠. 그런 것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PC로는 이게 되지만 바로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쵸. 예를 들어서 막이라는 걸 쓸 때 막다 할 때 리을 기억이 작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 막이라는 걸 다 쓰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재밌네요. 그래서 이 또 뭐 역사에 있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 또 제가 또 이제 흥미롭게 여겼던 게 에스페란토어였거든요. 네, 에스페란토어가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역사상에 있는 지금 현실 세계상에 있는 공용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서는 에스페란토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에스페란토어를 기반으로 뭔가 또 다른 더 발전된 언어가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에스페란토어를 만들었던 자렌호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좀 특이했던 게 이 사람이 꿈꾸었던 것은 공용어만 쓰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언어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언어는 다 갖고 있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공용어를 쓰는 그런 세상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논문 쓸 때는 에스페란토어로 쓰고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는 민족어로 쓰고 그래서 이 민족어를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네요. 민족어를 보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작가님? 사실 이 소설의 어떤 메시지랑 되게 비슷하게 와닿는 점이 있는데 그 언어에 이미 그 문화가 깃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 언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좀 살다 보면은 그런 되게 답답한 순간들 있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민족어가 꼭 필요하다라는 우리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뭐 이런 것들. 저는 그 아깝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깝다라는 표현이 일본어에는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대응되는 뭐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정말로 어떤 뭐 예를 들면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던가 뭐 어떤 형용사,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저는 사실 방언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투리 쓰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표준말 같은 걸 쓰지만 서울말 같은 걸 쓰지만 원래는 이제 부산말을 쓰니까 네, 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그렇죠. 때는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투리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네, 감정들과 느낌들 사투리를 써야만 뭔가 오는 그런 감정들이 그쵸, 있어서 그 유명한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 그 표준어로 표현될 수 없는 뭐 경상도도 그렇고 다른 말도 그렇고 거시기, 뭐 시방 이런 것들 우리말로 바꾸기 굉장히 그 표준어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저는 또 이제 번역 공부를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면은 이 번역가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이제 A라는 문화에서 나온 이 표현을 내가 A라는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게 어떤 뜻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또 B라는 문화권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완벽한 이 1대1 대응이 되는 그 번역이라는 건 없구나 이런 것도 오히려 느꼈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각각의 그 언어가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말 짧은 저희가 진짜 이 짧은 작품을 가지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조금만 이 1분만 얘기를 해도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그런 부분도 흥미롭고 또 뭐 과학 하시는 또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익숙하실 다윈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저기 소설의 이름이 다윈의 저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 뭐가 원래 뭐였어? 인간과 동물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고 그다음에 이 소설의 이름이 이제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이군요. 이 소설 제목을 검색을 하면은 고쳐줘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검색하려고 하셨나요? 고쳐주는구나. 세상에. 이게 근데 정확히 무슨 책인가요? 이거 다윈이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이제 일단 구분을 해놓고 유사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소설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윈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화론을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고 동물에서 진화를 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동물과 유사점이 감정 표현에서도 예를 들어서 놀라면은 눈이 커진다던가 뭐 멍멍이들도 화나면은 으르렁거리는데 사람들도 소리를 지른다고 화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표정이 사진이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동물의 사진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해봐라. 표정이 비슷하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에 불과하다. 네. 라는 거를 주장하는 책이었군요. 진짜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센세이션 했겠네요. 그럼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막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네, 아닌 것 같죠.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그 대중이나 과학자들이 인정하게 된 게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최근이었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한테는. 1980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너무 늦게 그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그런 시대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그런 책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 많이 모르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다들 종의 기원만 알고. 근데 저는 종이는 안 읽어봤거든요. 저도 안 읽어봤지만. 비둘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읽으면서. 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 막 이러면서. 맞아요. 비둘기도 나왔구나. 새 나온다든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이런 부분들도 또 이 소설에서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표정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 표정이 다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리지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저 오지의 어떤 부족에서도 똑같은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 저 그거 검색해 본 적 있는데 한숨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생하는 어떤 감정 표현인가요? 그러네요. 그래요? 결론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군요. 네. 근데 이게 공통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이를 드러낸다거나 이런 게 뭐 어디서는 적대적이고 어디서는 뭐 호의적이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웃을 때도 이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요. 웃을 때 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약간 시대마다 또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옛날에는 막 웃을 때 이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치기 뭐 이런 거. 면치기. 그것도 좀 요즘은 감정 표현은 아니지만 감정 표현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맛있다. 맛있다. 그렇죠. 시끄럽게 먹는 게 이게 예의가 바른 것인가 아니면 예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나라마다 또 역사마다 이렇게 특히 시기마다 식문화는 계속 바뀌니까 많이 나라마다도 차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기는 게 더 예절인데도 있고 그렇죠. 다 먹는 게 예절. 우리나라는 다 먹는 게 예절인데. 그렇죠. 네. 다 먹으면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다 먹으면은 모자란가 보다. 모자란가 보다. 그 아랍 쪽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뭐 파고들면은 대단히 좀 재미있는 지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님이 이걸 얘기해 버리면은 이제 독자님들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작가님이 의도한 뭔가 좀 전하고자 했던 주제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최종 작품을 다 읽고 나서 드시는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런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기억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기억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 알 수 없고 그래서 자기와 친했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과 지냈던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가면서 그 사람이 왜 사라졌을까라고 추측해보는 데에 불과한 결코 이렇게 완성되지 못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애프터양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애프터양 스포가 될까봐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포를 한번 그래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애프터양에서 보면은 이제 콜린 파렐이 맡았던 그 주인공이 네. 자기가 왜 차를 공부하게 됐냐 그래서 차를 키우기 위한 뭐 기후와 토양의 그런 것들이 뭐 차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큐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자기는 차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차를 키우기에 있던 그 모든 환경이 이 찻잎에 들어있어서 그걸 음미하면서 그걸 떠올리는 식으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되게 비슷하고 애프터양에서도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양에 대해서 거꾸로 되짚어가죠. 근데 거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여기 뭐 말씀드렸지만 찻잎을 떼고 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거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다시 차나무로 가서 이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애프터양에서도 보면은 그런 식의 소재와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양이 작동을 멈추고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양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부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 찻잎을 떼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떠나고 나면은 되게 그 사람이 어땠을까 오히려 미화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소설을 쓸 때도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짜기는 했죠. 그러니까 어떤 기억에 대한 그런 내용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 여행이라고 하니까 시간 여행이지만 고고학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보통 우리가 시간 여행을 생각하면 좀 스펙터클한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소설은 대단히 차분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짚어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한 맛. 그러네요. 담백하고 깔끔한. 깔끔한가요?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죠. 네. 또 이제 향이 계속 남는. 여운이 오래가는. 여운이. 그쵸. 그렇기도 하고. 정말 그러네. 그 기억이 좀 이렇게 비가역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잃고 나서야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에 읽었던 책 중에 장그리니의 어느 개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에세이거든요. 네. 본인이 키우던 개가 죽고 나서 그 개를 떠올리는 건데 거기서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개가 죽고 나니까 그 멍멍이 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키울 땐 몰랐지만 죽고 나서야 떠올리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애달프고 슬프고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간을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소설에서는 이제 시간 여행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뭐 스포를 한 김에 다 하자면 장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돌아오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곰씹어 볼 수 있다는 거, 이미 떠난 것들을 곰씹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축복이지 않나. 약간 인생의 즐거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막 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대단히 그 작가님이 약간 거의 소논문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얘기하셨는데 근데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얘기도 떠올랐어요. 인간이 절대로 그 남의 감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도 합의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인간을 일종의 그 감각의 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표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서로 빨간색이라고 서로 같은 색이라고 보이는지 우리가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거 논쟁 생각나요. 이게 파란 원피스냐 무슨 색 원피스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빨간색이 사실은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그냥 나는 노란색을 빨간색이라고 부르고 나는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감각이라는 것을 영원히 우리 서로 사실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실제 인지심리학에서는 더 나아가서 박쥐는 이제 초음파로 네. 시각보다는 초음파로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박쥐가 알고 있는 세상과 인간이 알고 있는 세상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재밌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을 되게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서로를 끝끝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정을 했을 때 어른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걸까요? 네. 인정을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슬픈 것도 있죠. 슬픈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어떻게든 뭔가 함께 뭔가를 느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에 가능한 게 아닌가요? 그걸 인정하고 여백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죠. 여백을 남겨두기 때문에 항상 그가 넘겨짚지 않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에서 인류 보안 계획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AT 필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제가 소설을 읽을 때 세 가지가 이제 약간 포인트, 뭐랄까 주요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장이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보통 인간인 거겠죠? 아니면 장이 뭐 외계인 같은 건가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저는 근데 읽으면서 근데 동물이 진화를 했나 약간 생각을 뭔가 동공이 뭐라 그러지? 그 흰자위가 없고 되게 까만 눈동자를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약간 이상한 생물인가? 그래서 얘가 그냥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이 이 보통 인간이겠죠? 보통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이제 잃어버린 언어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간 여행이라는 그런 소재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재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작가님한테 좀 질문을 드렸더니 세 가지 모두 어떤 잠재성을 품고 있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감정 표현상의 괴리감 이런 것도 또는 언어 표현상의 괴리감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헤어질 결심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재밌으셨나요? 그 박해일이라는 형사를 특이하게 설정한 것도 재밌고 특히 탕웨이의 캐릭터 설정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네. 마지막 장면이 되게 신화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아무도 모르는 느낌. 스포인가요? 그쵸, 스포를 했는데 스포를 했지만 근데 이거는 보지 않고는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상당히 그 카메라 일부러 좀 원경에서 잡잖아요. 멀리서 잡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좀 신화적인 느낌도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헤어질 결심. 저도 봤고 얼마 전에 봤고요. 또 재미있게 봤는데 아까 제가 그 채팅을 신경을 못 썼는데 아까 우리 왜 타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병우 선생님이 네, 개발을 하셨다고. 컨텐더님이 네. 공병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팅도 지금 쓰시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저희 지금 이거 다 풀어 쓴 걸로. 그렇죠. 아니면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영어로. 있고. 네. GONG, BYUNG 이렇게.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저는 대강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작가님 있으신가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미리 해놔가지고 저도 뭔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궁금한 거 장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일단 독자의 상사에 맡기는 게 일단은 네, 작가의 의도이시긴 하지만 근데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읽으시면서 뭔가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짐작하신 게 있다면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저희도 살아본 적 없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가 더 끈끈했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장이 원래 살던 세계에서는 자기가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것과 다르게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 우리가 점점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더 집단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좀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이 좁았잖아요. 좁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일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위안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확실히. 우리도 한편으로 그런 걸 바랄 때도 있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정이 그리울 때가. 맞아요. 그렇겠네요. 저도 사실 이런 시간 여행물 같은 거 읽으면 내가 과거로 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사실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분명히 위생이 지금보다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사실 그 둠즈데이북이나 막 이런 거 읽을 때도 너무 막 그런 그 시대는 정말 대단하죠. 네, 파일이 그렇죠. 발명되던 시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흑백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 또 컬러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오래된 뭐 전통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낡은 상태로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로 가면은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당시, 정말 새 거였을 당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본래 이게 어떻게 보이기를 의도하면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시를 짓기도 하고 약간 풍류를 알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랬을까? 이런 것도 막 직접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언어 고고학자라면은 진짜로 돌아가면은 너무 즐겁겠죠. 이런 고대 한국어를 썼었구나. 이런 방언이 있었구나.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말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 그것도 생각났어요.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고대 한국어 발음을 이제 복원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봤어요. 시대별로 이렇게 가면서 그 조선 시대, 구한말, 조선 시대, 그 다음에 그 고려 시대, 더 이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가수가 이 정읍사라는 그 고려의 가요 이거를 가지고 그 시에다가 이제 가락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가락이었는지 원래 멜로디였는지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붙이는데 그것도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과거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작가님은 뭔가 좀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가서 보고 싶은 게 있다던가. 보고 싶은 게 있다던가. 전제는 있어요. 제가 그 노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양반이어야 된다. 네, 양반이어야 되고 천민이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요하죠. 마치 그 라이트 노벨 인터넷 웹소설 같은 거. 과거로 갔는데 내가 노예. 깨어나 보니 내가. 한국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은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고려나 신라는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특히 국문과에서는 향가 복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고 추측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신라 쪽도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신라가 많이 없나요? 네. 저 의외네요. 약간 고구려나 백제가 더 없을 것 같은데. 다 없어요 사실. 다 없죠. 네. 신라는 그래도 통일신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의 그 승자하니까. 하긴 그게 얼마나 옛날이에요. 네,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 뭐. 조선시대만 500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핸드폰 쓴지도. 이거 스마트폰 쓴지도. 그래요? 네. 오. 10년보다 더 됐지 않았을까요? 10년 조금? 근데 진짜 저도 매번 얘기하지만 인터넷이 없었을 때를 상상하기가 힘들고요. 그 시대를 분명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화번호부가 있던 시절 어떻게 살았을지 그쵸.
그 시절에 어떻게 길을 찾아서 어떻게 가게를 찾아서 갔을지 이런 것도 정말 아버지 항상 운전할 때 지도책 꺼내가지고 그렇죠. 찍으시고. 네. 저희 정말 지도 교수님이 들려주신 얘기도 생각나는데 네. 지도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 학부생 시절 때 학교에 복사기가 없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네, 책을 빌려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 다 맡아가지고 필사를 여러 번을 만들어가지고 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세상에. 저는 세상에. 반도체 하니까 네. 반도체도 회로를 옛날에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 미세 패턴을 다. 세상에. 저희 막 그냥 실습하면서 납땜하는 것도 되게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씨 이런 걸 요즘 세상에 누가 무식하게 이런 걸 다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네. 이 포스텍 SF 어워드의 1회와 2회 당선작과 가작과 뭐 심사위원 추천작 뭐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심사평 뭐 이런 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미니픽션 당선작이 보통은 미니픽션을 내는 분들이 2작품씩 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작품씩만 실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한 작품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평에 보면 다 언급을 해놓으셨거든요. 이 작품도 되게 못지않게 재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언급을. 2개 썼고.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아니고. 혹시 왜 여긴 안 실렸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알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출판사랑 좀 얘기가 됐던 건데 네. 다른 데다 내자. 1회 때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가요? 1회 때 당선작을 뽑을 때 한 작품 위주로 뽑으시는 바람에 2회 때도 아무래도 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한 그쵸. 작품만 실린다고. 그쵸. 네, 그런 사정이 있어서. 페이지가 별로 많지도 않을 텐데 한 작품 더 싣는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아까운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 다른데 공개가 될 수도 있긴 한 거죠. 뭐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저작권이 공모전 쪽에 네,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진짜요. 읽으면은 대단히 약간 너무 감질만 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심사평에 먹방 써주셔가지고. 보기만 하는 그런 느낌? 도대체 뭘 썼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도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달라. Take my money.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그 포스트 SF 어워드에 대해서 약간 기대를 안 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도전한 사람들이 한정적인 그런 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원래 이제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제 이공계 학생 중에서 도전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역사도 되게 짧고 하니까 그래서 기대를 좀 적고 본 것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도 대단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쓴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던 작품이 이츠마인? 이츠마인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츠마인이 뭐였냐면 약간 그 요즘 애플 TV에 그 뭐지 세브란스라는 그 시리즈 있잖아요. 회사 다닐 때 그거 탁 맞아, 이렇게 네. 기억이 탁 이렇게 스위치돼가지고 바깥에 있을 때 기억이 회사에 있을 때 없고 회사에 있을 때 기억이 바깥에 있을 때 없는 퇴근했을 때는 없는 그런 세계인데 그게 되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거 생각했는데 길 가면서 휴대폰 보고 가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나의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일을 해주고 알아서 운동을 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게 읽어보면은 처음에 되게 신선한데 읽어보면은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 대신 일을 해줬으면 내 분신 만들어가지고 내 분신 막 공부시키고 내 분신 막 일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이제 종합적으로 잘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기라는 이 미니픽션도 대단히 멋졌어요. 이거는 제가 어션테일즈에서 봤었는데 맞아요. 먼저 공개됐죠. 그렇죠. 대단히 인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선명한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아주 약간 사이키델릭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그 설정도, 근데 이 작품은 사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어셔테일즈 소개하면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또 다시 읽어도 상당히 멋진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거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그 어떤 뭐 다른 작품을 뭐 참고했다거나 이런 뜻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가 좀 겹쳐가지고 이거랑 같이 보면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걸리버의 이상한 나라, 여기에는 작아지는 그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맷 데이먼 나오는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 이거랑도 같이 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소재인데 얼마나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인간도 저는 그 정보라 작가님의 씨앗인가? 그 인간들이 나무화되는 그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네. 나무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단편. 그쵸. 네. 그것도. 옛날 책이죠. 옛날 네. 책이요. 그쵸. 옛날 책이죠. 근데 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저는 외딴섬 뉴런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는 스위트 투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봤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저도 봤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 넷플릭스 뿔 시리즈. 달린 소년 나오는. 네, 뿔 달린 소년 나오거든요. 여기도 뿔 달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뿔 달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작품이 풍기는 어떤 약간 노스텔지악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드라운 그런 분위기가, 보드라우면서 조금 약간 우울하면서,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좀 따뜻하면서 약간 그 동화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되게 겹쳐 보여가지고 대단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말로 각각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SF에서 흔한 소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재들을 얼마나 독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모든 작품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공상님은 혹시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 다 말씀드렸나요? 네, 저는 외딴섬 유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이런 분위기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런 약간 매캐한 느낌의 분위기. 매캐한 느낌은 뭔가요? 약간 그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그 매연 같은 그런 매캐한 느낌의. 답답하고 좀 뿌옇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읽었고요. 네. 또 뭐 그 외에도 리버스, 이것도 리버스도 상상력이 굉장히. 그렇죠. 상상력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맞아요. 그런 힘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 단계만 했다면 네, 끝까지 그렇죠. 한 발짝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밀고 나간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네. 전체적으로 다 글을 다들 너무 잘 쓰시는 게 놀라웠어요. 외국에는 보면은 글을 쓰는 과학자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많죠. 네. 그 SF 작가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수를 뭐 본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학자 그때도 보면은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좀 드문 편인데 뭐 앞으로 이 정도면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공상님도 도전? 저도 뭐 네. 제가 글재주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니까 그 아주 그 많이 성장을 빠르게 하고 계셔가지고 한 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마다 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그 작가님은 앞으로 뭐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지, 뭐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뭐 이런 거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뭐 사생활 말고 이제 문학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네. 미래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관심사가 굉장히 넓고요. 네. 질문 미리 주신 거에 답변은 도시공학이나 여기서는 이제 고고학도 쓰기는 했죠. 네. 고고학, 생태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곡 창작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네. 연극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네. 근대 동아시아 이런 것들 소재로다가 소재를 써볼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소재로 다양한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요. 네. 그럼 희곡도 혹시 희곡을 쓸 것 같진 않은데 네. 희곡과 비슷한 느낌의 소설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희곡 느낌이나 아니면 인물수가 되게 좁고 배경이 좁다거나. 혹시 작가님의 최애 연극 뭐 이런 거 있나요? 힘든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다른 분들한테 연극 추천해달라고 하면 되게 의외인데 네. 한국 분이시고 배삼식 작가님의 1945라는 적어야지. 꼭 보세요. 네, 1945년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되게 재밌는 소재잖아요. 너무 그거에 대한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다.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배삼식 작가님은 꼭 보시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하니까 떠올랐는데 또 사실은 SF 추천도 부탁을 드렸었더니 이런 책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아서 클라크 유년기의 끝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이죠. 네. 그리고 스타니스와프 램의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이상한 상상력이었어요. 솔라리스는 이런 게 있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이상한 좀 당황스러운 상상력. 필립 소설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새 그 작품들을 필립 딕은 워낙 다 비슷비슷한 결이 많아서 꼭 하나를 찝을 수는 없지만 근데 추천하는 작품은 데니얼 키스의 엘저넌의 꽃을이라는 작품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문 다시 나왔던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 그 책과 결이 비슷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고 이제 한 사람은 발달장애인가? 발달장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에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추천드리고 대신에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상상력을 자극하실 수 있는 되게 방대한 설정을 갖고 있는 링월드 시리즈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최근에 보니까 절판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절판이더라고요. 아마 전자책은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자책으로 보시기 추천합니다. 그래서 링월드가 그런 거죠. 약간 이렇게 그 우주 스페이스 콜로니 그쵸. 그거 자체가 엄청난 상상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의 어떤 사회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도 메모하셨다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완전 강추. 완전 추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작가님 지금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쵸. 아이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박수로 짝짝짝짝짝짝 감사하고요. 작가님의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이 그 수상작 말고 또 쓰신 다른 한 편도 언젠가 또 쓰고 있으니까 보고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NS,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단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